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법무부가 격리 수용자의 공간 확보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970여 명을 조기에 가석방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서울 동부구치소는 수용자와 이송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9번째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달 백신 접종이 예정된 가운데 우리 국민의 67%는 좀 더 지켜보다가 맞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선 적절한 시험을 거쳤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비율이 절반에 그쳤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50개 지역으로 퍼졌고 남아공 변이도 20개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2종류가 발견됐습니다.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 이루다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윤리 논란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닌데요. 잠시 후 취재 파일에서는 이루다를 계기로 불거진 국내 인공지능 윤리 논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리튬이온 전지는 휴대전화나 전기차 등에 쓰이지만 폭발 위험성이 큰데요. 고분자 전해질을 이용하면 충전과 방전 속도가 느린 대신 폭발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잠시 뒤 과학의 달인에서 고분자 물질의 다양한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BTJ 열방센터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경찰 협조를 받아 검사 거부자를 신속히 찾고 불법 행위로 인한 공중보건상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을 엄정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열방센터 방문자들이 역학조사나 진단검사 요청에 상당수 불응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행정명령에 대해서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BTJ 열방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센터를 방문했던 3천여 명 중 현재까지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1,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자체의 진단검사 요청에 상당수가 불응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하면서 감염 확산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는 지자체 행정명령에 적반하장식 소송을 제기하여 많은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역학조사 방해, 진단검사 거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묵과하거나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과밀 수용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의 교정시설 수용자 970여 명이 일제히 가석방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는 다시 수용자와 이송자, 직원 등 1,000명을 대상으로 9번째 전수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한동호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들이 줄지어 밖으로 나갑니다. 이번 가석방 명단에 포함된 수형자들, 즉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입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970여 명을 가석방했습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월말에 이뤄지는 가석방 일정을 앞당긴 겁니다. 정기 가석방도 오는 29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해 이번 달엔 이례적으로 2차례 가석방이 이뤄집니다.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과밀 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과밀 수용 해소에는 부족하지만 격리 수용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석방 대상자는 기저질환자와 고령자, 모범 수형자 등으로 무기, 장기 수형자나 성폭력,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무리사범은 제외됐습니다. 대상자 가운데 확진자 16명은 최초 발병일 등을 고려해 생활치료시설로 가거나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비확진자들에겐 2주 동안 외출을 삼가도록 권고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30여 명이 가석방된 가운데 수용자와 직원 등 1,000여 명을 상대로 9차 전수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18일 첫 전수검사에서 185명의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확진자 수는 300명까지 급증했다가 서서히 줄어 최근 8차 검사에선 7명까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7차 검사에서 처음으로 여성 수용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8차 검사에서 접촉자 5명도 확진돼 여성 수용자 추가 확산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차 검사에 이어 이번에도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구 교도소로 이송된 여성 수용자 250여 명이 검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부구치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고 경북북부 제2교도소로 이송된 뒤 음성 판정을 받은 남성 수용자 100여 명은 이미 확진자로 분류된 만큼 독방에서 지속적으로 증상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이례적인 조기 가석방까지 단행한 가운데 이미 전국 교정시설에서 잇따르는 확진자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사흘 동안 소상공인 236만 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3조 2,900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집합금지 업종 11만 2천 명에게 300만 원, 영업 제한 업종 71만 3천 명에게 200만 원, 일반 업종 153만 명에게 100만 원씩 버팀목 자금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대상자 276만 명의 85%가 3차 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중기부는 아직 신청하지 않은 40만 명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다시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67.7%는 좀 더 지켜보다가 맞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지난 8일부터 사흘간 전국 성인 남녀 1,0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국내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지켜보다 접종해야 한다는 의견이 59.9%, 빨리 접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37%였습니다. 백신을 맞을 것이란 응답은 80.3%로 나타나 맞지 않겠다는 응답 1.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상용화되는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 실험에 대해 적절한 시험을 거쳤을 것으로 확신한다는 응답자는 50.3%로 절반에 그쳤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 범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는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매립지와 소각장이 없어 처리 비용이 오르자 무단으로 버리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박기환 기자입니다. 배업한 스키 대여업체 뒤로 커다란 주머니에 담긴 폐기물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대형 트럭과 굴착기가 오가며 이곳에 불법 투기한 겁니다. 이렇게 플라스틱부터 고무까지 제 키보다 높이 쌓여있는 폐기물들이 40m가량 방치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투기된 불법 폐기물을 모두 합치면 388톤 규모입니다. 주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 내려뒀다 가져간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여기 주민들이 여기 왔다가 이게 뭐냐고 얘기하고 또 땅을 사러 왔다가도 이것 때문에 땅을 안 사고 그냥 가는 사람들. 불법 투기 일당은 산업 폐기물 처리 비용이 높아진 틈을 타 저렴하게 폐기물을 처리해주겠다며 수도권 폐기물을 가져다 날랐습니다. 일당 16명은 붙잡혔지만 남아있는 폐기물 처리는 결국 공공기관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기하고 관련된 사람들한테 책임 소재 폐기물을 직접 치우라고 명령이 시에서 행정처분으로 나가요. 시에서 먼저 처리하고 나서 비용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같이 불법 투기 등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해 단속된 사람만 지난 2019년 1,800여 명, 1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폐기물 소각이 허용되지 않은 곳에서 화재가 급증하기도 했는데 불법 소각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업체들은 매립지와 소각장이 부족해 처리 비용이 높아지면서 불법 처리 업자들이 등장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자연스럽게 매립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수요와 공급이 받지 않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추진은 하려고 하고 있으나 계속 무산되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주체할 수 없이 늘어나는 쓰레기가 처리 공간 부족 사태로 이어지면서 불법의 영역에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500명대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시설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주말 이동량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방역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보면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황은 연이틀째 500명대를 보이고 있고요. 과거 1000명대를 보였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현재까지 일주일 평균은 아직 600명대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확진자 규모인 500명대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되거든요. 여전히 위험한 상황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겨울철이라든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여전히 집단 감염이 지속이 되고 있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유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위험 요소는 남아 있고요. 이외에도 2.5단계 또는 2.5단계 이상의 방역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방역 조치 형평성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은 방역에 있어서의 균열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K-방역의 핵심 요소가 무엇보다도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예. 근데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어떤 방역 조치 형평성 문제에 따른 어떤 방역의 균열 요소 같은 경우가 가장 향후의 위험한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감소세를 보이면서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은 맞지만 자, 서울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연장 조치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연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배경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상황이 아직까지도 2.5단계에 해당되는 규모고요. 2.5단계면 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자 등 대부분 취약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더 감소해서 300명대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2단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금지 형평성 논란 등이 발생을 하면서 이번 주 주말에 단계별 완화 조치 취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방역에 있어서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단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 같은 경우가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 조치에 대한 또 보완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혹시나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개인 간의 모임이나 약속은 계속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백신 접종이 앞으로 관건인데요. 우리나라가 다음 달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9월에 마치고 11월에는 집단 면역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보면 물량과 접종 속도로 볼 수 있는데요.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선구매 계약이 완료된 건이 한 4천만 명분 정도 되고 추가로 얀센이나 노바백스 등이 또 공급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물량 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관건은 접종 속도거든요. 가장 많은 물량을 확보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배포 물량 대비 한 30% 정도만 접종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예. 그만큼 속도가 느린 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배포 물량 대부분을 소비를 했고요. 접종률이 인구 대비 20%를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극명하게 차이나는 이러한 두 가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의료 시스템과 의료기관 접근성 때문인 걸로 파악이 되는데 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가 규모는 작습니다. 근데 일단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서는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일단 접종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면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이스라엘과 비슷하거나 훨씬 더 낮다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충분히 접종 속도가 빠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앞으로 2월 달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에 잘 계획하고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말씀하신 대로 해외 사례를 보면 접종 속도가 더디거나 유통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과정에서 어떤 점을 가장 주의해야 할까요? 일단은 제가 보는 면에서는 형평성하고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형평성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그 형평성이거든요. 예. 일단은 접종이 이루어지려면 우선 접종 대상자가 확정이 돼야 되고요. 그 선구매 물량들도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선 접종 대상자의 수보다는 적은 물량이 만약에 공급이 될 경우에 이 우선 접종 대상자를 어떻게 세분화할 것이냐. 그러니까 가령 고연령층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80세 이상, 그 다음에 70세 이상, 그 다음에 물량이 충분하면 60세 이상 이렇게 확장하는 방향으로 그룹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예. 일단 수도권과 지자체들로 나누었을 때 우선 접종 대상자들이 순위에 밀리지 않게 그러니까 수도권 먼저 공급이 된다든가 아니면 일부 지자체들이 우선 접종 순위에서 밀리게 된다든가 이런 형평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실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량이 확보되더라도 일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께서 상당한 비율이 이제 백신 접종을 좀 상황을 지켜보고 하겠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러한 부분에는 안전성, 그러니까 그 부작용에 대한 어떤 우려 때문에 그런데 예. 일단 신속한 승인도 중요하지만 승인 과정에서 안전성과 관련된 어떤 전문가 의견이 차이나 논란이 있으면 이 부분을 보건당국이 국민들께 진실성 있는 설명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실제로 집단 면역, 그러니까 접종 속도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다음으로는 국내 항체 치료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임상 2상 결과가 나왔는데 회복 기간은 며칠 단축이 되고 또 중증 악화 가능성은 54%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의 수치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셀트리온의 국내 임상 2상 결과까지만 보면 일단은 고무적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327명에 대한 임상 2상 결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대상자 수가 좀 적다라는 부분이고 현재 나온 결과는 제약사 측에서 제공한 결과, 종합적인 결과거든요. 아직 세부적인 결과들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아직 논문으로 게재된 부분은 실제로는 임상시험 결과가 아니라 과거에 그러니까 실험실 상에서 연구 결과와 동물 실험까지만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임상시험에 대한 어떤 자세한 결과들이 실제로 확인이 가능해야지만 평가를 정확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앞서 승인된 일라이릴리나 리제네론사의 항체 치료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효과가 생각보다는 좀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적용을 했을 때 어떨지는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계속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영국발 코로나19 변이가 지금까지 전 세계 50개 지역으로 퍼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2종이 발견돼 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영국발 코로나 변이가 50개 지역으로 남아공발 변이는 20개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에서 발견된 변이에 대해서는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WHO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이 퍼질수록 변화할 가능성은 커진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높은 전염 수준을 보면 앞으로 더 많은 변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Going into a second year of this, it could even be tougher, given the transmission dynamics and some of the issues that we're seeing. 미국 오하이오주에서는 영국과 남아공 변이와는 다른 새로운 변이 2종이 보고됐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진에 따르면 이 가운데 한 종은 한 명에게서만 발견됐습니다. 영국발 변이와 똑같은 유전자 돌연 변이를 포함하고 있지만 미국에 이미 존재하던 바이러스 종에서 일어난 것 같다는 분석입니다. 다른 한 종의 변이는 이미 오하이오의 주도인 콜럼버스에서 지난달 말부터 광범위하게 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한꺼번에 목격된 적이 없는 3개의 다른 유전자 돌연 변이를 가진 점이 특징입니다. 이 3개의 돌연 변이가 상당한 진화를 의미한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입니다. 새로 발견된 변이가 백신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증거는 없지만
영국 남아공발과 마찬가지로 전염력이 강한 만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은 대형 시설에 백신 접종 센터를 여는 등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남부 산마테오 카운티의 대형 건물인 이벤트 센터에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곳에 문을 연 백신 접종 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We need to vaccinate folks, and what the event center does is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vaccinate about 2,000 people a day. 이런 대형 건물까지 백신 접종 장소로 이용하는 것은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은 현지 시간 13일 확진자 수를 2,302만 9천여 명, 누적 사망자 수를 38만 3천여 명으로 각각 집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날인 12일에도 22만 5,332명이 새롭게 감염자로 확인되는 등 가파른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12일 하루 사망자는 4,462명으로 집계되며 종전 최다인 지난 7일 4,194명을 뛰어넘었습니다. 사망자 추이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입원 환자 수도 여전히 높아 12일 미국 전역 입원 환자는 13만 명이 훌쩍 넘으며 43일 연속 입원 환자가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백신 접종은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지만 목표에 많이 뒤처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애초 지난 연말까지 2천만 명에게 백신을 맞힐 계획이었지만 13일 오전까지 1,027만 8천여 회분 백신이 접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2차 접종을 위해 비축한 백신도 모두 풀겠다고 발표했고 주지사와 시장들은 백신 접종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야구장인 양키 스타디움을 백신 접종 시설로 쓰는 방안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와 다저 스타디움 등 4곳을 대형 백신 접종 센터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학교에 출석해 대면 수업을 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고 미국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CDC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한 주간 초중고교에서 대면 수업을 한 카운티와 온라인 수업만을 한 카운티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비슷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CDC는 지난해 12월 7일 기준 미국 초중고교의 62%가 모두 또는 일부 대면 수업을 했는데 이들 학교에서 집단 감염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3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미국에서 24살 이하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약 300만 명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자 비중이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 잇따르며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에선 코로나19 사망자 발생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영국의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6만 명대까지 치솟았다가 최근 4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달부터 시행한 3차 봉쇄 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확진자 수에 뒤따르는 사망자 수는 증가세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신규 사망자는 1,564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 말고는 사태를 호전시킬 수단이 거의 고갈된 상황. 이에 따라 영국 정부는 조만간 24시간 연중무휴 운영되는 백신 센터를 열기로 했습니다. We'll be going to 24/7 as soon as we can, and my right friend, the Health Secretary, will be setting out more about that in due course. 코로나19 사망자 발생이 심각하기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1일 사망자 수는 5일 만에 또다시 1,000명을 넘겼습니다. 독일의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지난주 10명을 넘어서 10명 미만인 미국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대비 사망률도 2.2%로 미국의 1.7%보다 높았습니다.
독일의 인구 구조가 미국보다 고령화된 것이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한편 독일에서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75만 명으로 집계돼 전체 인구의 0.9%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히기 위한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단 10명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국제방송인 CGTN은 세계보건기구 조사단이 우한 테너공항에 내린 직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2주간의 격리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격리 기간 중에도 중국 보건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전해 곧바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AP통신은 이번 조사단에 미국과 호주, 독일, 일본, 영국과 러시아, 네덜란드, 카타르, 그리고 베트남 등에서 온 바이러스와 다른 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다뤄볼까요? 네, 인공지능 대화 서비스 이루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부터 시작해서 개발에 활용된 데이터의 적법성 논란까지로 번졌는데요. 이루다는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돼서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국내에서 이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한 겁니다. 이 소식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예. 저도 이루다와 대화를 해봤는데 예. 기존 AI와는 완전히 다르게 말투가 상당히 자연스럽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인지 큰 인기를 끌면서 사용자가 2주 만에 40만 명에 달했다고 하는데, 자, 이루다 관련 어떤 논란이 있었나요? 네, 먼저 이루다는 이 국내 한 스타트업이 개발한 20살 여자 대학생 인격을 가진 대화 로봇인데요. 네. 이 서비스 초반에는 이용자들이 이루다를 성적 대상으로 다룬다라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예. 이 이루다와 성적 대화를 하는 인증 화면이 올라왔고요. 또 인기 검색어에는 이 이루다를 성희롱하는 방법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음에는 이 이루다가 직접 혐오나 차별 표현을 재생산한다는 논란도 나왔습니다. 이루다가 사람들의 실제 대화 내용을 학습을 했는데요.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예. 여기에다 이루다가 대화 중에 실제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 또 계좌번호 등을 말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논란도 나왔습니다. 예. 게다가 최근에는 이 이루다를 개발한 스타트업이 개발 과정에서 활용한 이 대화 데이터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것이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도 예고됩니다. 네. 사실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사건이 하나의 논의를 촉발시킨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해외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윤리가 여러 차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 이루다 사건은요, 지난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인공지능 챗봇 테이 사건과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예. 이 테이는요, 사용자와 대화를 하면서 히틀러가 옳다, 나는 유대인이 싫다 이런 식의 인종차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 페미니스트는 죽어야 한다라는 그런 혐오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는 16시간 만에 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의 차별적 발언은 실제 차별로까지도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네. 2019년에 애플이 이 신용카드, 애플카드를 출시했는데요. 다른 여건이 동일하더라도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많은 카드 한도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인공지능이 신용 한도를 결정하면서 성별에 따라서 차별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서는 아마존이 개발한 인공지능 채용 프로그램의 경우도 여성 지원자를 감점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스템이 폐기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인공지능 채용 시스템이 학습한 데이터가 남성 지원자 위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학습한 데이터에 편향이 있을 경우에 이를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I 로봇 개발과 출시 과정에서 로직이나 데이터 등 기술적 측면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과 미풍약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구체적인 개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예,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이 윤리관도 확립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나요?
네, 이 같은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2019년에 유럽연합이 기업과 정부가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지켜야 하는 인공지능 윤리 7대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통제 가능성이 먼저 제시됐고요. 또 기술적으로 안정해야 하고 또 인공지능이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장돼야 한다, 이런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여기 사용된 알고리즘과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됐고 또 어떻게 학습됐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또 인공지능의 연령이나 성별, 인종 등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OECD도 2019년에 같은 해에 인공지능 윤리와 이 관련된 권고안을 채택하기도 했고요. 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런 글로벌 기업들도요, 자체적인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마련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이런 AI 윤리 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지키고 있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나요? 네, 국내에서는 본격적인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이 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인공지능 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대한 투명성과 관련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련한 입법의 움직임들이 아시다시피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저희 부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는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관련 부처에서는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별도의 입법들이 좀 필요하다. 네, 또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는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14일에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이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서비스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또 내년부터는 사업자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 인공지능 서비스의 책임 소재를 이런 것도 포함하도록 법 체계를 정비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겼는데요. 다만 이 교육 강화를 거의 골자로 하고 또 기업 자율에 맡기는 모양새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앞으로 더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I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분야인데,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정말 적용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윤리적인 또 제도적인 뒷받침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분자란 페트병이나 비닐봉지 등 생활용품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최근 이런 고분자를 배터리나 의료기기와 접목해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고분자 연구에 매진하는 분을 만나봅니다.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박문정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다뤄볼 주제 중에 2차 전지는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참 인기를 끌고 있는 전기차에서도 꼭 필요한 부품이잖아요. 네네. 자, 그중에서도 리튬이온 전지가 보통 전지보다 더 높은 전압의 전기를 만들지만 폭발 위험성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바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요? 네네네. 현재 리튬 전지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전해액인데요. 전해액은 전지 내에서 이제 리튬이 원활하게 움직여서 이제 전기를 내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복적으로 이제 충방전을 하다 보면 이제 전해액에서 부반응이 일으켜지고 전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거는 결국은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지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유기 전해액을 고체 고분자 전해질로 대체를 해서 기본적으로 전지에서 발열이 많이 나지 않게끔 하고, 또 불에 타거나 이게 기체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을 이제 크게 낮출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고체 고분자가 양 전극 사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전지에 변형이 일어나도 양쪽 전극에 단락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늘 충돌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전기 자동차가 결국 보급률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고요. 하지만 이제 고체 고분자는 기본적으로 거대 분자고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이온이 왔다 갔다 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온의 확산 속도가 느리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리튬 전지가 뭐 1시간 안에 충전이 가능하다면, 이거를 이제 고체 고분자 전해질을 쓰게 되면 10시간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10시간을 5시간으로 줄이고, 3시간으로 줄이고, 2시간으로 줄이고, 이런 연구를 제가 이제
고분자 전해질 나노 구조체 합성을 통해서 하나씩 이제 줄여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액체 전해액을 고체 고분자 전해질로 바꿔서 폭발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자, 교수님께서는 고체 고분자 전해질의 이온 전도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방금 전에 나노 구조체 합성을 통해서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제 고분자 내에 이온이 움직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건데요. 네. 이온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딱 맞는 이제 수 나노미터의 폭의 길을 만든 거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경주마가 옆에 말들 못 보고 앞만 보고 가도록 이제 눈에 이렇게 가드를 쳐주듯이 이온도 마찬가지로 좌우로 방황하지 말고 원하는 길로만 가라 이렇게 해서 길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네. 이렇게 길을 만들었더니 실제로 고체 상태인데 이온 전도도가 이제 크게 향상되는 것을 발견을 했고요. 특히 예. 제가 이 이온 전도 폭을 얼마로 하냐에 따라서 이온 전도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입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온이 움직이는 길이라고 하셨죠. 이 통로의 폭을 줄여서 이온 전도도를 더 높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 폭을 얼마나 줄인 건가요? 제가 이제 10여 년 전에 이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합성한 이온 전도 길이 11나노미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줄여봤거든요. 10나노, 9나노, 8나노. 근데 별 변화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줄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좀 갈등을 했는데 운이 좋게 이 전도 길의 폭을 5나노미터로 확 줄이니까 갑자기 이온 전도도가 향상되는 걸 관측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5나노, 4나노, 3나노 쭉 줄여서 지금 현재 세계 기록인데 2나노미터의 이온 전도 길 폭을 제가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예. 이제 추후에 저희가 이런 연구를 한 후에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왜 5나노미터를 딱 경계로 이온이 갑자기 빨리 움직이는가 하는 게 이제 해석이 가능해졌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온이 가둬놓는 거예요. 좌우로 다른 데 안 보고 그 네. 길만 통해서 가라. 근데 그 효과가 이제 굉장히 효과적이 되는 그 폭이 딱 5나노미터를 경계로 그랬군요. 일어난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의 폭이 크면 이온이 이리저리 튀어서 전하가 잘 흐르지 못하는데 이를 5나노미터로 줄이니까 한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효율이 그만큼 향상됐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외에도 또 다른 리튬이온 전지를 연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해 주시죠. 네. 차세대 전지라고 이제 불려지는 리튬 황전지인데요. 현재 리튬 이온 양극재가 이제 노벨상 받은 양극재지만 전이금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성이 높은 소재고요. 이거를 이제 리사이클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매장하고 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이게 큰 환경 오염이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하게는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자연계 풍부히 존재하고 그리고 가격이 싼 그런 소재를 가지고 전지의 양극재를 쓰는 게 좋고요.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후보가 바로 황입니다. 황은 계란 노른자에 이제 많이 들어있는 그 노란색 가루인데요. 저뿐만 아니라 뭐 국내에 정말 많은 연구진들이 차세대 전지로 이 리튬 황 전지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제 메리트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전지 대비 리튬 황 전지는 에너지 밀도가 10배 가까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결국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뜻과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황이 전기 전도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전지를 1시간 안에 충전할 수 있는데 리튬 황전지는 뭐 10시간, 20시간 충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황이 전해에게 매우 잘 녹아 나옵니다. 그래서 수명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상용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고분자를 하는 사람이고 이 황도 고분자로 만들면 그러면은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특히 황을 고분자로 만들 때 황 중간중간에 아주 좋은 친구 역할을 하던 그런 기능성 분자 링커를 끼워가지고 저희가 고분자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런 낮은 전기 전도도 문제와 녹아 나오는 문제를 두 가지를 저희가 동시에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돼서 저희 기술이 이제 리튬 황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고분자를 접목해서 전지의 성능도 높이고요, 또 환경에도 더 도움을 준다,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전지 외에 새롭게 쓰이고 있는 곳이 또 있다고요? 네, 고분자는 워낙 우리랑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소재이기 때문에 고분자는 저희 방탄조끼고 총알이 뚫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저희 피부처럼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고 많이 늘어나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특히 이제 이 고분자 전해질 나노 구조체를 이용해서
이거를 사람의 근육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 근육 소재로 개발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예. 실제 이 사람의 몸에서 이 근육이 움직이는 원리가 이온이 계속 움직이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분자 소재를 가지고 이런 근육의 움직임을 모사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특히 제가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제 몸에 이렇게 부착해가지고 저희가 입듯이 웨어러블 이제 로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입어서 움직임을 조금 더 도와줘서 우리 이제 몸이 불편하신 환우분들이 편하게 이제 생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는 목표를 하고 있고요. 고분자를 이용해서 특히 이제 전력이 적게 소모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전지 하나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그러한 의료용 로봇을 입고 다닐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로봇 기술의 핵심 부품이 바로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고분자 액추에이터입니다. 예. 자, 외부 자극이 가해졌을 때 수축과 이완을 하는 물질,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게 바로 액추에이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기존에도 액추에이터 같은 기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액추에이터 종류는 굉장히 많고요. 아주 단단한 것부터 뭐 풍선같이 생긴 것까지 종류는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제 어떤 특정한 자극을 줬을 때 이제 줄어들고 늘어들고 하면 이제 모두가 다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뭔가가 움직일 수 있게 밀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구동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워낙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구동기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로봇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런 프레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구동기에 대한 연구는 많이 하지 않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또 매우 취약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획일적으로 예전에 했던 방식은 빨대같이 생긴 이런 고분자에 공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풍선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만들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근육, 이제 팽창이 되는 이런 근육을 모사하는 거고요. 바람을 쭉 빼면은 이제 근육이 수축하는 이런 형태로 공기압 구동기, 공기압 액추에이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로봇이 늘 이제 공기통을 들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알칼라인 배터리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구동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주머니에 딱 넣어가지고 다니면 되고. 전지를 다 썼으면 전지를 바꾸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제가 궁극적으로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저희 뇌신경과 연결을 해서 몸에서 바로 뇌신경을 받아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구동기를 개발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저희 생체 전류와 비슷한 전류 환경 하에서 이런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전류 하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고분자 액추에이터, 전기 가무성 고분자 액추에이터를 저희가 이제 연구하고 있고, 굉장히 이제 새로운 기술이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몸이 불편한 환우분들이 좀 더 질 높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기여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기존보다 훨씬 더 여러 면에서 발전된 액추에이터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설명을 지금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현재 이 연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상태인가요? 제가 이제 이런 연구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막연히 생각했던 거는 제가 대학교 때 한참 전 얘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TV에 이제 팔다리가 없는 구원이라는 아이가 나온 다큐멘터리를 보고 인공 다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포항공대에 와서 제가 본격적으로 이 연구를 시작을 한 건 2012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처음으로 이제 2013년도에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전기 자극을 주어서 그 수축과 팽창을 하는 액추에이터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100V, 1000V.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착용할 수 없는 고전압에서 이제 작동을 하는 액추에이터였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2013년에 1V에서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는 고분자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했고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가 개발한 액추에이터가 움직이는데 한 1, 2초가 걸려요. 근데 굉장히 느린 겁니다. 사람의 근육은 밀리초 단위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연구해서 2016년에 이제 그 움직이는 시간을 근육과 흡사하게 수십 밀리초로 줄이는 그런 빠르게 움직이는 액추에이터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2018년에는 이제 파리 지옥을 모사해서 저절로 닫히고 저절로 열리는 그런 움직임이 가능한 절전형 구동기를 또 개발을 했고요. 아주 최근에는 원래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한 고분자 액추에이터는 다 이렇게만 움직였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아주 다양한 방향으로 또 움직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또 새로운 고분자 액추에이터를 또 개발을 해가지고 관련 논문을 투고해서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머지않은 미래에 이런 고분자 액추에이터는 웨어러블한 이런 로봇과 의료 장비에
아주 필수적인 이제 부품으로 사용될 거라고 이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사실 세계적으로도 교수님께서 떠오르는 물리학계에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로 인정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자, 앞으로 교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30대를 되돌아보면은 굉장히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너무 여유 없이 되게 좀 조급하게 했던 것 같아서 그때로 돌아가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40대가 되니까 이제 제 분야가 확고하게 생기니까 이제 보는 시야가 넓어졌고요. 또 조급한 마음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고분자 전해질 분야에 제가 이제 리딩 그룹, 세계적인 리딩 그룹에 들어가는 게 이제 굉장히 그때 당시의 목표였는데 지금은 이제 제 이름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저를 떠올리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만 떠올리는 그런 저만의 학문 분야를 개척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예. 자, 교수님께서는 미국 물리학회 젊은 과학자들에게 수상을 하는 이 딜런 메달까지 받으실 정도로 고분자 화학 분야에서는 이미 이름이 알려져 있다. 역사의 한 점을 찍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또 새로운 연구 분야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실지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 박문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한 빛을 조여도 40%나 더 강한 빛을 방출해내는 나노 입자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미국 폴란드 공동연구팀은 툴륨이라는 원소를 이용한 나노 입자를 만들어 빛을 연쇄 증폭시키는 광사태 현상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 원리를 활용하면 빛을 쏘여도 보기 힘든 25나노미터 크기의 미세 물질을 높은 해상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살아있는 세포도 오랜 시간 관찰이 가능해 신약 개발이나 질병 진단 등의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국제학술지 네이처의 표지 논문에 실렸습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의 뇌 활동을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키스트 최지현 박사팀은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 동물의 뇌 신호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LED 불빛으로 보여주는 실시간 무선 뇌파 측정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시스템을 쥐 8마리에게 부착한 뒤 우리 안에 거미 로봇을 넣자 8마리가 무리지어 있으면 한 마리만 있을 때보다 경계 신호의 발생 빈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동료와 같이 있으면 경계가 줄고 긴장이 누그러지는 사회적 완중 효과가 일어난 것으로 집단 전체의 효율적인 방어를 위한 역할 분담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지난해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4만 9천여 명의 일자리가 생겼고 디지털 인재는 1만 4천 명 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디지털 뉴딜 사업 진행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경우 취업 준비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실직자, 장애인 등이 참여해 전체 인력의 62%인 2만 4천여 명이 고용 취약계층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후쯤에는 기업의 직무와 인력 절반 이상이 인공지능으로 대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500곳씩 모두 1,000곳을 대상으로 한 AI에 대한 기업체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응답 기업들은 AI 기술이 가장 크게 영향 미칠 분야로는 31.4%가 의료와 건강 분야를 꼽았으며 통신, 미디어, 물류, 유통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AI 기술이나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은 응답 기업의 3.6%에 불과했습니다. 또 AI 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기업체의 89%는 앞으로도 도입 의사가 없었고 도입한 기업 중에도 추가 도입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38.9%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요즘 문자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스믹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보낸 문자가 아닐 경우 스미싱 문자일 수 있으니 열어보거나 링크를 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